빅데이터 분석 기사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텐데요. 1단계는 사전 준비, 2단계는 가명 처리, 그리고 3단계는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 처리, 그리고 4단계가 바로 활용 및 사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 만약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4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3단계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시 2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명 처리 절차는 몇 단계가 있다? 4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가명 처리 절차 이제 세부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단계들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대상의 선정, 그리고 위험의 어떤 측정, 그리고 가명 처리의 어떤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가명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확인을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처리 환경을 검토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항목별 위험도를 분석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 환경 검토할 때 내부 활용 또는 내부 제공, 제3자 제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가명 처리 단계, 2단계 가명 처리 단계에서의 어떤 처리 환경 검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또는 올바른 것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항목별 위험도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아울러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가로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돼야 4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2단계를 통해서 다시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라고 하는 자체 또는 2단계 가명 처리, 그리고 3단계는 적정성 검토 및 추가에 대한 어떤 가명 처리, 그리고 4단계가 활용 및 사후 관리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단계별로 각각의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표에서 순서들도 나오게 되고 각각의 절차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이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적정성 검토 및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 처리하는 부분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2단계 가명 처리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한 가명 처리 수준 정의표가 있을 거예요. 이 정의표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명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가명 정보 활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한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바로 어디요?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 처리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에 이제 용어 속에 기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단계의 어떤 용어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한 번쯤은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 3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신용정보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을 데이터 3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활성화시키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려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비식별 조치라든지 가명 조치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이제 개정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안도 왜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하는 것도 주 목적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적정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법률도 아마 데이터 3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 우리가 한 번쯤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교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교재들을 우리가 무조건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책에 안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자들은 특정한 책만 보고 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보고 거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법 문제는 법령에 대한 문제들을 보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모델이 있는데 이 프라이버시 모델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K 익명성이라든지 그리고 L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T의 근접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우리가 이런 어떤 키워드를 잘 알고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고 각각의 어떤 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K 익명성이다. 이거는 어떤 정의일까요? 특정인 힘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일정 확률 수준 이상의 비식별되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K 익명성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뭐 각 레코드는 최소 L개 이상의 다양성을 가지도록 하여 동질성 또는 배경지식 등에 의해서 추론을 방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럼 L 다양성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좀 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들을 또 이제 표 외에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K 익명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른 말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모델이 바로 K 익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 모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K 익명성이 바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L 다양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K 익명성의 취합점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모델이 바로 이 L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K 익명성의 예를 들면 취약점을 보완했다라고 하면 K 익명성은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T 근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값의 의미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정의 또는 예시 특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K 익명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L 근접성이라든지 또는 T 근접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래에는. 아니면 좀 뒤에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바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해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좀 늦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기가 지나서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문제가 출제가 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법, 특징,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사한 정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꼬아서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문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파트 1이라고 설명드렸죠. 1과목의 파트 1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또는 결합 없이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정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1번은 가명 정보, 2번은 익명 정보, 3번은 비식별 정보, 4번은 추가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가명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어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써놓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찾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형태가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음 중 학습을 할 때 라벨을 통해서만 하는 그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강화, 2번은 전이, 3번은 지도, 4번은 비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자체는요. 학습을 할 때 이 라벨을 통해서만 하는 기법이 바로 지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다음 중 K 익명성의 어떤 취약점을 보완한 프라이버시 모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번은 K 다양성, 2번은 L 다양성, 3번은 K 근접성, 4번은 T 근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알파벳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뒤에 어차피 우리가 다양성이냐, 뭐 근접성이냐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죠. 익명성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용어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K 익명성이니까 K 익명성은 답이 아니죠. K가 들어가는 건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2번인 L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안점을 둬서 살펴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강의 교환을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교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우리가 보시고, 그러니까 어느 교재든 좋아요. 그러니까 꼭 방송을 보실 때 이 교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어떤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교재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키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좀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2과목입니다. 2과목.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1과목의 파트 1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2과목이라 했는데 파트 2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트 2는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 또는 계획에 대해서 물론 용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NCS 기반의 뭐 경영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뭐 기획이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기획이나 계획이나 거의 어떤 유사한 용어로 같이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파트 2에서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뭐냐면 데이터 분석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분석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수립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기 위해서 물론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처리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분석 과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4분 분석을 통해서 과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분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라든지 하는 것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한 다음 단계별로 구현 로드맵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단계적인 구현 로드맵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선행 후행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단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추진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 분석 방안에 대한 수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 표에서 시험 문제를 몇 개나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출제자라면 과연 여기서 몇 개를 낼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 10개 이상도 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표 하나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포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뒤에서도 이제 풀어서 써놓긴 했지만 구체적인 거는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표도 단순하게 이제 순서에 대한 표뿐만이 아니라 절차, 방안 수립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한다, 데이터 분석 유효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확산 및 고도화를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계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추진 목표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에서 기본적으로 단계별 추진 목표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비즈니스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이를 해결해야 되는 관점을 통해서 분석 기회를 발굴하고 분석 과제를 정의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겠죠.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유효성을 검증한다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를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분석을 할 때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파일럿에서 일부 샘플링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충분한 어떤 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파일럿 단계에서 검증을 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본 분석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및 확산 및 고도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으로 2단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한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PI라든지 변화 관리를 통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추진 과제들도 나오게 되죠. 그 추진 단계가 있고 추진 단계별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1단계 추진 단계의 추진 과제 같은 경우는 뭐 분석기를 발굴한다라든지 분석 과제를 정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수립하는 단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2단계 데이터 분석 유효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어떤 추진 과제는 추진 과제 1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알고리즘이라든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분석 과제라든지 파일럿을 수행하는 이런 단계들이 여기 당연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및 확산 및 고도화 단계가 3단계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인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진 과제 2가 있고요. 추진 과제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 2에서는 뭐 업무 프로세스의 내재화를 위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또는 변화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 과제 3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유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좀 더 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빅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이라고 했었잖아요. 나왔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까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단계가 2단계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럿 수행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분석 확산 및 고도화 단계가 되는 거니까 이미 2단계에서 검증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내재화를 통해서 변화 관리를 하고요. 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는 그 유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3단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뒤에서도 간략하게 좀 이제 원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넣지는 않았지만 이 WBS라고 해서 작업 분할 구조도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작업 분할 구조도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WBS라고 하시면 예시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의 정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강의만 듣고 우리가 100% 합격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시험의 유형들은 출제자의 기준에 따라 다 나뉘게 됩니다.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맞추기는 기출 문제를 그래서 가장 많이 먼저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의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한 번쯤은 찾아보셔서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WBS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업무를 1, 2주 단위로 보통 쪼개요.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어떤 그 필요한 어떤 과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과업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세부로 쪼개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워크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분을 WBS처럼 이 워크 패키지라고 하는 자체도 보통 1, 2주 단위로 해서 그걸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빅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는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발 계획 세우고 목표 시스템 정의하고 기초 설계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데이터 수집 설계, 처리 설계,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테스트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로 따지게 되면 목표 설정하는 단계가 있고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요. 목표 설정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용자의, 유저의 어떤 요구사항을 우리가 적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당에서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하고 그리고 목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의 그리고 기초 설계까지도 간략하게 하는 부분이 이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 설계에서는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뭐 구축은 플랫폼 구축, 테스트는 테스트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구축 프로세스를 할 때 앞서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작업 분할 구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분할이 정확하게 돼 있겠죠. 워크 패키지도 있는 것처럼 해서 작업을 세세하게 쪼개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했을 때 선행이 있고 후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떠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것은 프로젝트 관리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뭐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런 걸 혹시 들어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뭐 간트 차트 외에도 네트워크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과 후행 관계가 어떻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물론 간트 차트도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처럼 해서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설계를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자체에서는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개발 클러스터라든지 실시간 클러스터 등이 이미 구축이 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WBS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되는 작업,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얘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WBS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게 되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 단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수집, 이 설계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기존에 쓰고 있던 시스템을 바로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과도 연동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바로 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연동을 해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불러서 쓰고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게 되면 이제 죽이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 시스템에서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테이블 정의서라든지 테이블에 대한 어떤 명세서, 테이블 구조도라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명세서, 구조 딱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유형들이죠. 예를 들면 그 안에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또는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또는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두 가지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도 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것을 찾는 거겠죠. 옳은 것. 그러니까 아닌 것을 찾는 경우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제일 적당하고요. 올바른 것 또는 옳은 것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두 개나 하나가 있는 경우면 딱 그렇게 해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항상 주안점을 두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괄 처리도 있지만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의 적재 기술 또는 맵리듀스 기술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법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 설계할 때 반드시 반영을 좀 더 해줘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용자가 뭐 화면도 개발을 해줘야 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이 분석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 때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하면서 하는 거, 예를 들면 네이버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 회사의 어떤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니까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밑에 나와 있죠. 정보보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소개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용 목적이 달성이 되게 되면 단순하게 이슈가 없도록 얘를 파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이 만약에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단계에서는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분석이 제대로 되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수행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도 해야 되죠. 통합 테스트도 해야 되고요. 시스템 자체도 테스트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테스트상에서 뭐 버그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고요. 또한 이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하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치까지 해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시스템에 부하가 생기고 또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를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후에 뭐 1차 년도 개발을 했더라도 2차 년도, 3차 년도에 뭐 고도화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가 정의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적정하게 다 잘 재고 있는 거지. 사용자의 어떤 요구하는 사항대로 이것이 적정하게 잘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매트릭스 선정이라는 그 내용들이 아까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분석 과제 우선순위 보면 매트릭스가 나오게 돼요. 1, 2, 3, 4라고 해서 크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시급성이 현재냐 미래냐, 그리고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 4분면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현재고, 그리고 난이도는 좀 어려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단계는 바로 1단계라고 볼 수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 현재 수준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4단계를 본다. 4, 4분면을 살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략적 중요도는 높지 않아요. 반대기죠. 아까는 1, 4분면 높았지만 높진 않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전략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그런 단계가 바로 4, 4분면입니다. 물론 2, 4분면과 3, 4분면 설명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문제에 대한 정의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과제 기획 단계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기획 단계에서는 현황 분석을 통해야 돼요.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정의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지 어떤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뭐 가용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점들을 봐야 되겠죠. 가용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가설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샘플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가설을 검증한다라든지 사용자 관점에서 뭐 문제를 정리한다라든지 또 뭐 해결 방안을 설계한다라든지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과제 뭐 타당성,
뭐 기술적 타당성 또는 뭐 운영적 타당성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까지 확정, 그리고 분석 개혁 과정의 수립 절차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있긴 한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는 앞서 보시는 거예요. 문제 발굴인데 현황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정의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에 대한 설계, 세 번째는 데이터 가용성 평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모델 설계, 그 과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그리고 과제 확정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만약 데이터 가용성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전혀 없다, 0이다라고 하면 폐기예요. 근데 데이터 가용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개선 요구를 통해서 다시 그 개념을 대안 설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및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다양한 가설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면서 가설을 무조건 많이 세운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정한 가설을 수립하고 거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설정하는 과정을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적 대안 설계도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대안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설이 나오게 되면 이 가설을 해결하는 각각의 대안들이 있겠죠. 대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 중에서도 해결할 가능성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좀 해서 논의를 통해서 설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개념적인 어떤 대안을 설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용자 관점에서 정의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에 필요한 개념적 대안이 설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설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개념 대안에 대한 것들을 좀 설계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뭐 샘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잘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거 파일럿 테스트하는 것처럼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설을 먼저 한번 샘플링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실험조사 또는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가설을 이제 했더니만 결과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본 가설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기각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진행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평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1억의 어떤 가치를 얻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 확보 비용만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장된 원유의 가치가 1억인데 발굴 비용이 10억이 들어요. 그럼 그 원유를 발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용성, 존재 여부라든지 확보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면하고요. 만약 가용성이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 대안을 폐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이제 데이터 가용성 평가까지 오케이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한 논리적 모형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는 이제 개념적인 그 모델을 설계했고 가용성 평가 뒤에 논리적인 어떤 모형에 대한 어떤 설계 과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수를 설정하거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대안을 수립하거나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발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분석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들을 선정하고요.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뭐 산출물 또는 시각화 이런 다양한 어떤 방안들에 대한 설계들을 하는 과정이 바로 논리적 모형 설계에서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평가는 말 그대로 타당성이 있는 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그 해결된 제안을 보시고 대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대안들을 보고 이것이 충분히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해야 될지 아니면 스탑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단순하게 뭐 기존에 우리가 정보 시스템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아웃소싱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술적, 운영적인 말 그대로 운영하는 쪽에서 파트니까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경제적 타당성을 말 그대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봐야 되겠죠. 그것을 봐서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수익이라든지 매출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경제적 타당성이고요. 기술적 타당성은 말 그대로 기술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보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이런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정을 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 분석을 수행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 분석할지 아니면 아웃소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분석까지 선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타당성까지 평가를 했어요. 기술적 타당성, 운영 타당성 다 했는데 문제가 없이 그것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우월한 대안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이유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까 표가 나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표하고 설명을 한번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대비할 수 있는 교재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 교재를 선택하셨으면 그 교재를 하셔도 돼요. 이론에 대한 것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 변하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씩 틀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어느 교재가 되었든 한 거 하시고 만약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이 있는 교재들을 한번 뭐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긴 해요. 그래서 꼭 특정한 뭐 이 A라는 교재가 좋다 또는 B라는 교재가 뭐 안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들이 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게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제가 이제 참고 교재를 해놓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교재를 보시고도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방안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수행 방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분석을 수행할 과제를 정의하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들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럼 뭐 한 달 전부터 공부한다라고 한다. 오늘은 오늘 몇 페이지까지 공부를 하고 이론 공부,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고 예상 문제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듯이 분석 방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업무 수행의 흐름도는 다음 장에 바로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수행 단계별로 수행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이제 4단계 자체는 데이터의 이제 기본적인 탐색적인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모형 및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시각화 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해야 될까요? 시각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디시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또한 여기 보시면 모형 설계 과정에서도 모형에 대한 어떤 적합이라든지 모형 평가, 그리고 모형에 대한 성능 평가, 그리고 모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모형 설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설계 과정들도 거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표 안에서도 충분히 순서로도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 수집에 대한 내용들 또는 저장에 대한 내용,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강의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쉽겠죠. 그러니까 약간 유사하게 이 1과목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파트 1, 2, 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파트 1에 나왔던 내용이라면 한 번 더 다시 보시면 되겠죠. 쉽게.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약간 교재를 중복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 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그 위주로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아마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외에도 또는 이제 뒤에서 다른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약간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은 좀 틀리게 설명할 수 있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어떤 저희가 강의를 하는 스킬의 어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또 나오면 이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나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도 체크를 좀 더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방안에 앞서 있던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처리 과정을 일반적으로 분석해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수집하고요, 저장 및 관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크게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유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면 탐색적 아까 자료가 있었죠. 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하고 또 모형이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해요. 그런데 분석을 하죠. 분석해 나온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법규라든지 또는 규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각국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시험,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세계 각국 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동양 정도는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 인프라가 만약에 구축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백업하고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여기 앞서 설명 나온 것처럼 뭐요? 데이터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에 미리 정의된 스키마가 있어요. 이대로 데이터가 잘 저장되고 변환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는 데이터 저장할 때 정형하고 비정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형 자체가 구조할 수 있는 건 정형이라고 하고요. 정형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비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정형할 수 없는, 구조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의 모든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원천 데이터라고 하는 거겠죠. 이 로우 데이터를 거대한 단일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으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는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규모의 다양한 원시 데이터 세트를 기본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리포지터리 유형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면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대규모 리포지터리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어떤 데이터 관리 전략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의 모든 로우 데이터를 거대한 단일 저장소에 모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하면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처럼 해서 시험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분석 방안에서 우리가 이제 처리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 처리 과정은 말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체를 후처리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또는 미싱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노이즈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통합하거나 축소, 변환하는 크게 네 가지 어떤 그 처리 과정에 방안이 있다. 그래서 정제하는 것, 통합하는 것, 축소하는 것, 변환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중 불완전한 데이터는 채우고 모순된 데이터는 수정하여 다듬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데이터 정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하거나 분석 대상의 데이터 차원을 줄이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시험 중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데이터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어디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은 반드시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이제 분석 방안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접근 방법이 있어요. 어떤 접근 방법이 있냐면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략적인 비즈니스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탑다운, 하향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텀업, 상향식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제가 많이 넣어놨는데 중요한 것들만 키워드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은 탑다운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다 하향식입니다. 탑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상의 어떤 이슈,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향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 해결을 위해서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괴하고 가설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문제 발굴하고 개념적인 설계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근본 원인을 찾고요. 도출된 해결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를 찾고 그다음에 수직 가공 분석해서 또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까지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일련의 접근 방법이 바로 하향식 또는 수요 기반, 탑다운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말로는 실행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 동인으로서의 역할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향식은 반대예요. 하향식의 바텀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겁니다. 탑다운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경험적인 과거 데이터를 무작정 결합해서 상향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패턴이라든지 발견을 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상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하향식 방식과 대비되어서 우리가 보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때문에 우리가 탑다운을 하다 보면 문제 정리를 해야 돼 문제 정리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추론해내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식 같은 게 하향식과 다르게 문제의 해결 절차 자체가 이제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낸다는 쪽에서 상당히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북법이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기술적 통계 분석이라든지 뭐 군집 분석, 뭐 시각학 기법이라든지 상관 분석, 인과 분석 등을 통해서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 하향식, 상향식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이 있죠. 관련 데이터 수집하고 정제하고 전처리해요. 그 다음에 분류 및 분석 및 시각화를 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폐기해요. 근데 만약 있다? 그러면 문제 및 기획 솔루션 또는 규칙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해석 결과에서 시생 개발 대안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요거에 만약에 문제의 정형화 가능하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정형화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뒤에 보는 프로타이핑 방법을 쓰는 거고요. 문제의 정형화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하향식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향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향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프로타이핑으로 갈 거냐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기반적인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식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절차들은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관련 데이터 수집하는 내용들, 분석 및 결과 도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규칙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문제 발견에 대한 부분들, 정형화 가능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 부분하고 앞서 있는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향식은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프로타이핑 방법이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 이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원초적인 형태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프로타이핑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프로타입은요. 이 정보 시스템의 미완성, 버전 또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초기 모델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도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지만 프로타이핑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것을 빨리 원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초기 모델로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의미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반복을 하다 보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어떤 결론이라든지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점을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해결 방법을 할 수 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프로타이핑 접근 방법에 다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타이핑에 필요한 것 자체는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수준 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필요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이제 불확실해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탑다운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없다라고 데이터 가용성이 없으면 그거 우리가 그 대안을 폐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타입 방법 같은 경우는 필요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때도 충분히 우리가 이 프로타입 방법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사용 목적의 가변성,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하고요, 필요 데이터의 존재 여부의 불확실성, 그리고 데이터 사용 목적의 가변성의 필요성 때문에 이 프로토타이핑 방법론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타이핑 접근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 요구가 반영된 프로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죠. 이거 수집을 해요. 보완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의 실험적 분석을 해서 이제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적용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대안은 폐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면 다시 첫 번째. 그래서 데이터 분석 요구가 반영된 프로타입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 순서라든지 과정에 대한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파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데이터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체 및 정제, 그리고 분석과 정리, 그 다음에 처리 결과 수용 여부, 그래서 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분석을 다시 하라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 결과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 라고 한다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석 및 시각화 하는 단계입니다. 결과 제시하고요. 모형을 이제 수립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석 기획을 위해서 그럼 과연 어떠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향식 또는 상향식 프로타이핑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아니면 중복적으로 해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분석가가 될 수도 있겠죠, 비즈니스 분석가가.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직관에 대한 어떤 이해들도 중요하다라고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가질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 재반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라든지 문제 자체 또는 문제 환경의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겠죠. 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이 내용들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식, 상향식, 프로타이핑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에 대한 사정 요구에 대해서 명확히 존재하면 하향식, 문제가 정의되지 않으면 상향식, 문제가 존재하는 어떻게 해결책이 건걸지 모르고 불명하면 프로타이핑, 이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 기획 절차,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동인, 요구에 대한 데이터, 이거 하나만 보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안에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석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계획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외부 있죠. 내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승인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외부 데이터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SNS라든지 클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외부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무료인 경우는 쉬워요. 근데 유료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제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우리가 가져와야지,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사는 데이터를 너무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데이터 품질이 좋으려면요,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어떤 인풋 채널, 즉 데이터 수집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 구축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로봇이 되었든 웹 로봇이 되었든 웹 클로러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패턴이라든지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쪽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데이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경험들이 이렇게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능동적 데이터, 수동적이 있어요. 능동적은 말 그대로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데이터 수집을 원하는 주체에게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산 설비가 생산 관련된 데이터를 로그로 기록해서 제공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 이것이 기본적인 능동적 데이터 수집의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수중적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를 소유하는 주체는 웹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웹 크롤러를 통해서, 로봇이나 크롤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활용할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 능동적과 수동적의 어떤 기본적인 차이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한 작업 계획에 대한 설명들도 여기서 나오는 내용처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문제 인식, 연구조사, 모형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시각화 이런 관계도 돼 있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체의 정제, 분석과 정리, 처리 결과 수용, 그리고 해석 및 결과 제시, 그러니까 모형 수립하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처리 결과 수용 못하면 돌아가는 건 단계겠죠. 기본적인 이런 절차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데이터 수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되었든, 그래서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를 잘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데이터 전처리 정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전처리 정제 과정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하는 것보다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분석에 맞게 전처리 및 정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가 찾아내는 중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과 이제 정리, 그리고 이제 처리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말아야 될지 앞서 표에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고 전개되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해서 만약에 그 의미 있는 결과 패턴을 뽑아냈다, 의미를 뽑아냈다고 하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분석 기법이 되었던 통계적인 부분까지, 또는 데이터 마이닝, 비중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잘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 제시는 말 그대로죠. 이게 나오는 결과가 있다라면 해석 결과 제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정보나 그런 걸 도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세시에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규모의 다양한 원시 데이터 세트를 기본적으로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리프레시 유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되어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통합이 있는데 정답은 바로 3번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근데 다음 중 데이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내부 데이터는 어려움이 확보가 가능하다, 외부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 없다. 4번 사전에 정해진 문제를 토대로 데이터 수집과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데이터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 글상자가 설명하고 있는 방법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신속하게 해결책이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계획의 유용한 방법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1번 하향식, 2번 상향식, 3번 혼합식, 4번은 프로타이핑입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중 가명 처리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슈리스트 가명화, 2번 라운딩, 3번 암호화, 4번 교환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 속하는 방법론, 특징, 기법이 아닌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한 교재들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갖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관련 교재들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